오늘 코리아 메이드 워치를 찾아서 시리즈를 위해서 TBGTJ가 찾은 첫 번째 워치메이커는요, 바로 현광훈 작가입니다. 현광훈 작가의 워크숍을 방문하면 작업장 곳곳에 흐르고 있는 예술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특한 그의 작품 세계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금속공예가이자 독립시계 제작자인 현광훈 작가를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이미 많은 방송과 유수의 잡지들에 소개된 현광훈 작가. 그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독보적인 독립시계 제작자로서의 현광훈. 두 번째는 금속 아티스트로서의 현광훈. 저는 현광훈 작가와 인터뷰를 요청한 후 허락을 받았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정적으로 독립시계 제작자로서의 현광훈 작가를 인터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의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헛비트.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이 사람?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었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시간의 조각이다. 사실 낭만주의 시대 나이게리안 사진수를 포함해서 카메라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핀홀 옵스큐라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림을 정확히 그리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림 자체가 흘러가는 시간을 담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광훈 작가의 헛빛을 보면서 참으로 절묘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담는 결정체, 카메라와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그저 무심히 알려주고 있는 시계의 절묘한 모순적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추상표현주의 금속 아트 작가 데이빗 스미스의 큐비 시리즈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불편함과 오만함, 하지만 그 깨달음을 알게 된 후 얻게 되는 희열까지 계산하고 있는 영악함, 그런 것들이 떠올랐던 거죠. 하지만 현광훈 작가의 작품들은 그러한 불편함과 오만함을 시계와 카메라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거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얻게 되는 소통의 즐거움은 데이빗 스미스의 그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처음 카메라를 제작했을 때 사람들이 카메라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외부로 노출시켰죠? 현광훈 작가는요, 그의 예술적 목적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카메라와 시계를 그의 예술 세계의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광훈 작가의 시계를 보면 작품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M에서 나이트 스카이, 그리고 데절트까지로 이어지는 금속 예술로서의 시계,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스켈레톤에서 시작되는 옷 호러저리를 추구하는 시계 자체로서의 추구되는 예술. 그에게 있어서 시계는 금속 예술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시계가 그의 금속 예술 자체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그의 최초의 핸드메이드 시계 트리플 M을 보았을 때요, 사실 놀랐습니다. 이미 많은 사진에 소개된 작품인데요, 제가 보았던 사진과 제가 실제 보았던 모습의 완성도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속 예술의 필수 요소인 금속의 질감 표현의 디테일을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은 분들의 기술이 그 디테일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그제서야 저는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광훈 작가에게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 제 인터뷰 영상에 원래는 저의 모습도 함께 담았었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의 남산 지역을 우습게 보았던 저의 불찰로요, 현 작가님과 나누어 마실 아이스 커피를 산다고 언덕 맨 위에서 아래까지 왕복한 후에 땀에 찌든 저의 초췌한 모습을 도저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겠기에 현광훈 작가님의 모습만 영상에 담아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채널 어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요, 일단은 저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교수님, 요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주세요. 요즘 뭐 특별히 집중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작품이랄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렸는데요. 그 전시 준비하면서 겨울 동안 좀 바쁘게 지냈고 봄까지 지냈고 거기에 이제 카메라 신작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트비트 3라는 카메라 작업 출품하려고 올해 초에 계속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청주 비엔날레 이제 9월 달에 있는데 그 작품 얼마 전에 이제 보냈어요. 청주로 가서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디스플레이 하러 청주 내려갈 예정이고요. 한동안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랑 청주 비엔날레 작품 준비하면서 바쁘게 보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외의 작업들도 이제 해야 돼가지고 시계 주문받은 것들도 있고 이제 여름도 그렇게 바쁘게 또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교수님을 이제 그 논문에서도 교수님을 좀 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수님이 그리고 이제 방송에도 나오시는 모습 뵀는데 교수님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금속 공예 예술가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어떤 독립시계 제작자로서의 어떤 관점으로 이제 교수님이 어떤 그 조명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질문한 사람이 말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제가 교수님 작품 보면서 되게 뭐랄까 느낀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핀홀 카메라 핫빛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진짜 그 작품을 봤을 때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핀홀 카메라라는 거는 뭐 다이게리안 카메라가 이제 그 로맨티시즘 시기에 이제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고대에서부터 어떤 핀홀 카메라의 어떤 개념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진 예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영화라는 거는 시간의 조각의 모음이다 뭐 이런 멋진 말도 했었는데요. 그 시가 어떤 그 핀홀 카메라라는 그 작품과 시계라는 어떤 그런 작품 두 가지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접목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되게 사실 그 작품을 보고 놀랬거든요.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교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러한 작품을 의도하셨는지. 저는 뭐 하트비트 런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대표작이기도 하고 제가 작업의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학부 금속 공예를 전공을 했고 금속 조형 디자인 전공인데 학교 다니면서 취미가 카메라 사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금속 공예로 만드는 거 작업을 고민하다가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 사실 사진 기초 입문인가 뭐 그런 교양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핀홀 카메라로 사진을 만들어서 찍어오는 게 과제였는데 물론 이제 보통 사진 핀홀 카메라라고 하면은 그냥 종이 상자나 아니면 뭐 캔, 통 뭐 이런 걸 가지고 찍는 거였는데 저도 이제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가 종이 접는 거나 금속 접어서 좀 이왕 만드는 거 좀 튼튼하게 내구성을 좀 높여서 좀 오래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종이로 만들다가 이제 금속으로 대체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이 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를 좀 더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졸업 작품도 카메라를 만들고 이랬었는데 제가 대학원에 와서 석사 졸업 준비할 때 이제 그때 하트비트 1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는 시작은 제가 만든 핀홀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데 뭐 한 5분 정도 있다가 셔터를 닫아야 되는데 가끔 이제 깜빡할 때가 있는 거죠. 5분 있다가 와서 셔터를 닫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면 처음에 5분을 세팅을 하고 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이제 하트비트 1이라는 걸 고민을 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했는데, 물론 전기전자나 뭐 이쪽 친구들 통해 가지고 전자식으로 해결하면 되게 금방 끝나는 문제였는데, 저는 제가 만드는 카메라를 제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은 제가 뭐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기계식으로 풀어보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앤틱한 그런 피놀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5분 뒤에 5분을 세팅하고 5분 뒤에 셔터가 닫혀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지, 뭐 타이머도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그때 우연히 이제 다큐멘터리를 사실 그 전에 봤었어요. 그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시간의 명장이라는. 저도 봤습니다. 예. 그거를 한 1년 전쯤에 봤었어요. 그걸 저희 학교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번 틀어줘서 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놀랍긴 한데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냥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시계를 다 손으로 만드는구나. 그냥 우아하고 봤었던 건데, 그 제 카메라를 고민하다가 기계식 시간 이런 개념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큐멘터리를 다운받아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계속 돌려봤죠. 계속 돌려보면서 처음에는 그 시계 메커니즘, 기계식 시계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면 제가 생각한 카메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가능하겠다 정도 생각만 하고, 사실 제가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이제 외주를 맡길 생각이었어요. 뭐 톱니바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조그마한 톱니바퀴들. 저도 이제 그때 시계 설계는 뭐 할 줄도 몰랐지만 그냥 대충 본 걸 가지고, 자료 찾아본 거 가지고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작은 거 만들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 안 되겠네. 그리고 시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니까 시계 공부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계 학원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시계 학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하다가 시계 이제 분해 조립하는 저기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4주 동안 4번 가가지고 듣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직접 해봐야겠다. 이거 어차피 이제 어디 외주 해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계 공부를 이제 그때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 유학을 고민했어요. 유학 고민하고 스위스 가려고, 보스텍 거기 유명하니까 이제 거기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사실 저도 거기 갈 여력은 되진 않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이제 문의 메일만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너무 머니까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말고 일본에 보스텍 과정이 있으니까 히코미즈노 대학에 거기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면 가깝고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원전 사고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학 포기하고 그때 이제 작업실 차렸죠. 그냥 독학을 해야겠다. 이거 어디 유학도 못 가겠고 스위스는 멀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래저래 여건이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바로 시계 선반 하나 모아둔 돈으로 하나 사고 작업실 차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유튜브나 뭐 구글링 막 하면서 시계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부하다 시계에 대해서 막 그때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뭐 정보도 없고 국내에서 찾아볼 데도 없고 이래서 찾아보다가 뭐 그냥 한 2년 정도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 제가 그 시계 무브먼트를 좀 개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트비트 1을 완성했어요. 거의 생각하고 나서 거의 2년 반 정도 지나서 무브먼트를 개조를 해서 제가 원했던 그 타이머 기능, 지정한 시간 뒤에 셔터가 닫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성하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2년 정도 시계 공부를 했고 시계에 관심도 이제 그때 처음 생기고 조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계를 무브먼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계속 더 공부를 했죠.
이 스위스의 주라 산맥의 17세기 뭐 그때 어떤 공방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제가 교수님 그 작품 최초의 시계 작품 봤을 때 트리플 M 그 작품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어떤 그 금속 공예의 어떤 추상 표현주의 있죠. 그 데이비 스미스 그 큐비 시리즈라고 그 작품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불친절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준 문제를 풀어서 나한테 와라. 예, 그런데 제가 교수님의 어떤 그런 시계 공예 작품들을 봤을 때 느낀 점은 교수님은 금속 공예가로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계라는 잘 알려진 메커니즘을 끌어들여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또 하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트리플 M을 봤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금속 공예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그 금속의 어떤 재질 그런 부분들이 다 살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시계가 교수님의 버전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M에서 그 다음에 나이트 스카이죠. 나이트 스카이, 그 다음에 데저트, 그 다음에 지금 스켈레톤으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트리플 M에서 그러니까 데저트까지는 금속 공예의 어떤 그러한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다면은 이제 스켈레톤에서부터는 시계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일단 들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질문 한번 드려볼 거고요. 교수님이 어떤 추구하셨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작품적인 목적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제작하는 테크닉, 시계 제작에 들어가는 그런 테크닉들의 매력을 느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금속 공예에서 쓰이지 않던 기법들, 도구들, 기계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금속 공예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조형을 되게 강조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었고 금속 공예 작가들이 항상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조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조형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타고나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조형적인 부분을 이렇게 잘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관심이 많았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공대를 가고 싶었었고요. 제 친구들 다 공대 갔거든요. 기계공학 뭐 이쪽은 갔는데 사실 저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완전 어렸을 때 로봇을 만드는 초등학교 때 꿈이 이제 과학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그 시계 테크닉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어떤 기계공학도가 되고 싶었던 꿈.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금속공예를 선택한 이유도 마냥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걸 해보고 싶어서 금속공예를 선택했는데 대학 다니면서 계속 조형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 제 어렸을 때 꿈이랑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그 포인트가 그 시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테크닉들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를 한테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는 순간 너무 재밌겠다. 이거 내가 하면 잘하겠다. 뭐 혹은 뭐 나한테 너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금속으로 제가 뭔가 만들어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금속 공예계에서 쓰이던 테크닉보다는 오히려 저한테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데 더 적합한 기술과 테크닉과
이런 게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시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죠. 그 부분은 저도 되게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시계라는 게 되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나이트 스카이, 데저트, 스켈레톤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베이스를 금속 공예에 두고 있고, 뭐 굳이 나누자면 이쪽은 이제 시계 제작이고 금속 공예 작품인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저는 금속 공예 가고, 근데 그 어떤 나이트 스카이, 데저트, 스켈레톤 뭐 요 시리즈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계 공부를 한 이유는 제 작업을 위해서, 제 금속 공예 작업을 위해서 시계 공부를 했던 건데, 그 테크닉이 필요해서. 근데 그 시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그래도 그 거의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그거 어떤 걸 좀 제가 한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금속공예 작품으로 보여줘도 되는데, 그래도 시계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시계에 관련된 사람들도 뭐 만나게 되고, 시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계로 한번 이렇게 약간의 제 주된 길에서 약간의 일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계도 할 수 있다 정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뭐 글쎄요, 제가 시계를 그렇게 막 잘 만들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걸 할 수 있다 정도 보여주는 걸 해보고 싶었던 거고, 제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저도 점검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시계를 제가 계속 할지. 물론 이제 제가 막 저는 금속 공예가로서 이 길을 계속,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10년 동안 공부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는 시계가 너무 매력있고 재밌으니까 시계 공부를 했던 거고, 근데 막 혼란이 있었죠. 막 시계 제작자로 가야 되는 건가, 뭐 그냥 금속 공예가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나, 어떤 이거 부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또 매체나 이런 데서는 또 뭐 시계 제작자로 이제 막 소개가 되고 뭐 이러면서 저도 헷갈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만들어 보고 나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시계는 계속 만들 거긴 하지만, 제가 뭐 기회가 되고 또 제가 만들고 싶은 게 또 떠오르고 이러면 또 완성도도 많이 높여야 되고 아직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또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주된 길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속공예가로서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하트비트 3를 만들면서 더 그걸 더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훨씬 더 재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지금 GPHG 아카데미 회원이시잖아요. 아, 네. 시계에서 벗어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그거 뭐 시계를 뭐 벗어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시계도 제가 계속 뭐 시계를 막 이렇게 딱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미 제 작업, 제가 대학 들어가서 작업한 게 이제 20년 넘은 건데, 네. 거기에 사실 이제 와서 보면 10년 넘게 시계를 했던 거잖아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기도 하죠, 시계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제 시계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칼리버 33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이제 제작하시는 칼리버인데, 그 칼리버 33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칼리버 33은 뭐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짓긴 했는데, 예. 사실 그 기본 베이스는 6497이에요. 아, 6497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막 시계 무브먼트를 설계를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정성이 6497이 가장 뭐 뛰어나고, 그리고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작게 만드는 게 그렇게 네. 쉽지가 않았고, 네. 6497 베이스면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사실 6497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6497을 참고해서 그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와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기존 6497과 사실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제가 직접 플레이트 깎고 뭐 톱니바퀴 깎고 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그래도 뭐 칼리버 명칭은 뭐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시계 제작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 제작하면서요. 네. 뭐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많으셨겠지만. 뭐 이것저것 많긴 한데 네. 아무래도 부품 수급이 예를 들면 주얼이라든가 뭐 헤어스프링 이런 것들은 직접 제작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부품 수급이 요즘 시계 산업을 보면은 되게 브랜드에 좀 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시계 요소가 품질, 디자인, 기능. 지금 이렇게 결론 내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장 중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시장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 가치 이외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전에 어떤 그 쓰셨던 글 중에 마리 앙뚜아네트 시계 언급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스토리를 다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가치로 따져지게 되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이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가치를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교수님이 우리 한국 시계 산업, 그러니까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좀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의견이랄지 그런 거 있으시면. 우리나라 시계 산업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느낌, 제가 느끼는 건 아쉬움이죠. 옛날에는 굉장히 그 세계 3대 시계 제조국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그런 기반 시설들 뭐 그런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국내는 그대로 이제 시계 시장이 이제 싹 초토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옛날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유산이 조금 더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저도 뭐 시계 제작하는 데 있어 시계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뭐 조언을 구할 것도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계를 저처럼 이제 시계 제작을 한다거나 혹은 시계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처음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런 산업을 시작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또 브랜드가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이름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메이드 인 스위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막연한 선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시계를 사는 사람들은 시계 브랜드의 가치를 또 사는 거니까 당연히 그 브랜드 역사 뭐 그리고 뭐 시계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내 손목에 올린다 이런 것이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만큼 큰 돈을 지불하고 그만큼 그런 거니까 이제 당연히 국내에 이렇게 다 뭐랄까 몰락해버린 이제 시계 산업의 브랜드가 다시 이름을 뭐 다시 이어받아서 생긴다 하더라도 국내 수요자들 혹은 어떤 시계 수요자들에게 흥미를 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시계 산업이 참 막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수님 계획하시는 어떤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시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작품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제 작업의 흐름이 이제 처음에 카메라였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시계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오토마타 작업을 또 2019년부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켓으로 그 오토마타 작품을 보고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동경도 생기고 그래서 오토마타 작업을 야금야금 시작을 해봤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 또 시계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요즘은 그런 오토마타 작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토마타 작업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시계도 더 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시계 새 모델도 좀 계획해 놓은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그 주문받은 시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제작하면 올해는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내년쯤에 한번 또 시계 제작을 어떤 방향인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트리플 M의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날 예술과 디자인은 그 영역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고 디자인은 테크놀로지와 통합되고 있습니다. 현광훈, 금속 아티스트이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독립시계 제작자. 그의 시계는 그의 열정과 예술혼을 담아내는 하나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계 산업이 무너져버린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잘난 독일 스위스 시계와 맞설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무기는 아닐까요? 저는 남산자락 한 곳에서 그 옛날 스위스 주라산맥의 한 워크샵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누구도 걷지 않았던 그만의 예술 세계를 묵묵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고독한 한국의 페이전스 홀로걸스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그의 창작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 외로운 싸움의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코리아 메이드 명작 시계가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본 현광훈 작가는 예술가로서 그리고 독립시계 제작자로서 이 고독하고도 힘든 길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